여러분, 2020년 미국의 한 경매장에서 아주 기묘하게 생긴 기기 하나가 무려 3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겉모습은 닌텐도의 슈퍼 패미컴인데 앞면에는 소니 로고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이게 바로 세계 게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닌텐도가 소니의 등 뒤에 칼을 꽂았던 그 배신의 증거입니다. 단 두 개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이 프로토타입 기기가 4억 원에 낙찰될 수 있었던 건 이것이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을 담은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 닌텐도는 전 세계 게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이건 북미와 일본 기준이니 과장이 아닙니다. 슈퍼마리오 하나로 나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농담이 아니었어요. 반면 소니는 워크맨으로 가전 시장을 씹어먹고 있었지만 게임 쪽에서는 애들 장난감이나 만드는 뜨내기들로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두 거인이 왜 한 기기를 만들다 찢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왜 닌텐도에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안겼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닌텐도의 고민은 용량이었습니다. 당시 닌텐도가 고집하던 카트리지, 즉 팩의 용량은 커봐야 4MB에서 8MB 수준이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겨우 들어갈 정도죠. 그런데 소니가 들고 온 CD-롬은 무려 650MB였습니다. 팩보다 용량이 80배나 컸던 겁니다. 게다가 제작 단가도 비교가 안 됐어요. 팩은 하나 찍어낼 때마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니 타이틀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달러에서 15달러씩 들었는데 CD는 그냥 플라스틱 판때기라 1달러도 안 됐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CD를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닌텐도는 두려웠습니다. CD의 느린 로딩 속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복제가 쉽다는 점이 닌텐도의 라이선스 장사를 위협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닌텐도는 카트리지 규격을 통해 어떤 게임사가 자기 플랫폼에서 게임을 낼 수 있는지 완벽하게 통제했거든요. 이 허가권 비즈니스가 닌텐도 수익의 핵심이었는데 CD로 가면 그 통제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소니의 천재 엔지니어 쿠타라기 켄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니 내부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비에 가까운 열정으로 닌텐도의 슈퍼 패미컴 음원칩 개발에 관여할 정도로 게임에 진심이었습니다. 소니 수뇌부의 눈밖에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그 열정이 결국 소니 경영진을 설득해 닌텐도와의 공식 협업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닌텐도의 야마우치 히로시 회장은 계약서를 보고 뒷목을 잡습니다. 계약 내용 중에 소니가 공급하는 CD 매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권한과 로열티는 소니가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닌텐도 입장에선 밥상은 내가 차리고 돈은 소니가 다 가져가는 꼴이었습니다. 이건 닌텐도의 경영 철학인 완벽한 통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죠. 보통의 기업이라면 재협상을 요구했겠지만 닌텐도의 방식은 훨씬 병맛스럽고 잔인했습니다. 1991년 6월 전 세계 가전게임 업계가 주목하는 CES 행사장에서 소니는 우리가 닌텐도와 공동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합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마칩니다. 소니 임원들이 단상에서 웃으며 악수를 나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닌텐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소니가 아니라 필립스와 손잡기로 했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전날 발표를 했던 소니 임원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바보가 됐습니다. 닌텐도가 소니에게 너희는 그냥 부품 공급법자일 뿐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 닌텐도가 간과한 지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소니의 자존심과 자본력이었습니다. 당시 소니의 오가 노리오 사장은 분노에 차서 쿠타라기 켄에게 사실상 정원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닌텐도가 후회하게 만들어라. 예산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렇게 소니는 닌텐도의 가장 위험한 라이벌로 돌변했습니다. 닌텐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 소니가 뭘 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었던 전자회사의 장난감은 닌텐도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공성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3년 만에요. 소니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개발한 플레이스테이션 1이 1994년 일본 시장에 처음 출시됐을 때 닌텐도는 여전히 게임은 성능보다 재미고 그 재미를 담는 건 우리 팩뿐이다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1996년에 닌텐도 64를 내놓으면서도 카트리지를 고수했죠. 하지만 시장의 지표는 닌텐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게임 개발사들이 닌텐도를 떠나 소니로 망명한 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철저한 생존 문제였습니다. 닌텐도 64용 팩은 개당 제조 단가가 타이틀에 따라 10에서 15달러 수준이었는데 소니의 CD는 단돈 1달러도 안 됐거든요. 게임 하나 팔아서 남는 수익이 소니 플랫폼에서는 10달러라면은 닌텐도에서는 2에서 3달러도 안 남는 구조였으니 제작사들이 어디로 줄을 섰겠어요? 게다가 3D 그래픽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 데이터 용량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640MB짜리 CD 한 장으로 못 담으면 2장, 3장으로 게임을 나눠서라도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팩은 용량을 늘리려면 더 비싼 칩을 써야 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개발사와 소비자 몫이었습니다. 결정타는 닌텐도의 혈맹이었던 스퀘어의 이탈이었습니다. 당시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는 내놓기만 하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던 닌텐도의 보증수표였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1편부터 6편까지 전부 닌텐도 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 7을 개발하면서 완전한 3D 그래픽과 방대한 시네마틱 연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걸 카트리지에 담으려면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스퀘어는 닌텐도에게 제발 팩 말고 CD를 써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닌텐도는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결국 스퀘어는 소니와 손을 잡습니다. 1997년 출시된 파이널 판타지 7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1 플랫폼에서만 초기 수년간 누적으로 97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장을 돌파하며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주를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게임계의 역사를 바꾼 명작이 닌텐도의 오만함 때문에 소니의 손에 쥐어진 겁니다. 닌텐도가 오만하게 걷어찬 그 한 방에 수조 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니에게 공짜로 넘겨준 셈이에요. 파이널 판타지 7 이후로 코나미, 캡콤, 남코 등 닌텐도의 주요 서드파티들이 줄줄이 소니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성능이 아니라 어디에 좋은 게임이 있냐로 결정된다는 걸 닌텐도는 뼈아프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판매량 지표를 보면 그 처참함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소니와 맞붙은 5세대 콘솔 대전에서 닌텐도 64는 전 세계적으로 약 3,293만 대를 파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1은 무려 1억 240만 대를 팔아치우며 게임기 역사상 최초의 1억 대 클럽에 가입하죠. 3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닌텐도는 뒤늦게 게임 큐브를 내놓으며 방역을 시도했지만 소니가 2000년에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더 큰 괴물을 만나며 확인 사살을 당합니다. PS2는 전 세계 1억 5,500만 대라는 역대 콘솔 판매량 1위 기록을 세웠고 게임 큐브는 약 2,174만 대에 머물렀습니다. 게임 큐브가 PS2에 비해 약 7분의 1 수준의 판매량밖에 올리지 못한 겁니다. 이 시기 닌텐도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세계 게임 시장의 패왕이었던 닌텐도는 시장 점유율 10% 미만의 마이너 플레이어로 전락했고 업계에서는 닌텐도도 세가처럼 하드웨어 접고 게임이나 만들어라 라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세가는 드림캐스트를 끝으로 콘솔 하드웨어 사업에서 철수했는데 닌텐도가 그 다음 차례로 지목된 겁니다. 닌텐도가 소니를 무시하며 보냈던 하룻밤의 통수가 10년이 넘는 처절한 암흑기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소니 역시 승리에 취해 오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을 개발할 때 소니는 과거 닌텐도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요. 독자적인 아키텍처인 셀 프로세서를 고집하며 개발 난이도를 극악으로 높였고 출시 가격을 당시 기준으로 파격적인 599달러로 책정하며 이 정도 성능이면 그 값어치가 있다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99달러짜리 저가 모델도 있었지만 게임 마니아들이 원하는 풀스펙은 599달러였죠. 소니가 하드웨어 성능에 취해 소비자 가격 저항선을 무시하고 개발사들에게 낯선 아키텍처로 고통을 안겨주는 동안 닌텐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능 전쟁을 포기하자. 대신 조작의 혁신을 가져오자.
그렇게 2006년 출시된 것이 바로 위입니다. 소니가 고사양 그래픽에 집착하며 60만 원이 넘는 기계를 팔 때 닌텐도는 리모컨만 흔들면 되는 20만 원대 기계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게이머로 만들었죠. 게이머가 아닌 사람을 게임 시장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한 겁니다. 결과는 닌텐도 위 1억 100만 대 판매대 플레이스테이션 3 8,700만 대. 수치뿐 아니라 의미가 달랐습니다. 닌텐도가 지옥 끝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소니와 닌텐도의 이 피 튀기는 복수전은 단순히 누가 더 기계를 잘 만드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시장의 목소리에 겸손하냐의 싸움이었고 그 교훈을 먼저 깨달은 쪽이 살아남았습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봐도 이들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닌텐도는 과거 팩을 고집하다 시장을 잃었던 교훈을 잊지 않고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 전 세계 1억 4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닌텐도의 영업이익률은 30%를 넘나드는 수준인데 이는 소프트웨어 제작비가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게임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IP의 힘으로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슈퍼마리오나 젤다의 전설 같은 강력한 자사 IP가 닌텐도를 지옥에서 끌어올린 셈이죠. 30년 전 치욕을 딛고 다시 기대를 받는 회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반면 닌텐도의 오만이 낳은 괴물 소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니는 이제 단순한 게임기 제조사를 넘어섰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를 통해 거실의 엔터테인먼트 허브를 장악했고 마블 영화에 버금가는 시네마틱 게임들을 쏟아내며 프리미엄 게임의 표준이 되었죠. 소니의 게임 사업 부문 매출은 이제 소니 전체 그룹을 먹여 살리는 핵심 캐시카우가 되었습니다. 만약 1991년 그날 닌텐도가 소니를 배신하지 않고 협력 모델을 그대로 출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소니는 닌텐도의 하청업체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닌텐도가 날린 그 한 방의 통수가 오히려 소니를 자극해 연 매출 수십조 원의 독자적인 제국을 건설하게 만든 동력이 된 겁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죠. 이 사건이 비즈니스 세계에 남긴 교훈은 뼈 아프지만 명확합니다. 파트너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보다 선명하게 증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닌텐도가 소니를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뜨내기로 취급하며 하룻밤 만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 90%가 영원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적수는 닌텐도의 시장 가치를 단숨에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닌텐도는 그 대가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협력과 배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와 소니의 복수극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승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닌텐도의 통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닌텐도 역시 스위치 같은 혁신적인 기기를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병맛 같은 배신극이 역설적으로 게임 산업의 황금기를 연 트리거가 된 셈이죠. 여러분은 이 복수극의 끝에서 어떤 교훈이 보이시나요? 승자는 소니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은 닌텐도였을까요? 어쩌면 진짜 승자는 이들의 치열한 증오와 경쟁 덕분에 매년 놀라운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된 우리 게이머들일지도 모르겠네요. 30년 전 창고 구석에 버려질 뻔했던 플레이스테이션의 이름이 오늘날 전 세계 거실을 지키는 왕좌가 되기까지 이 드라마틱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닌텐도와 소니의 처절한 복수극 전말이었는데요. 이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썰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숙한 비즈니스 속사정을 파헤쳐 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